자,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진행할 배우리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베이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2라는 수업인데요. 자, 이 수업 이전에 다른 수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한 안내사항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업을 전부 다 이베이 코리아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는 수업은 여기 나와 있는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2라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 이전에 이베이 비즈니스 설명회와 이베이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1 수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과목을 합쳐서 기초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이 수업은 다 들으셨죠? 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은, 자, 이베이 비즈니스 설명회에서 여러분께서는 이베이 판매의 어떤 가능성과 그리고 장점들 그리고 주요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1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이베이에서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들, 즉 회원 가입부터 그리고 셀러 어카운트 생성 그리고 연동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상품 등록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1 수업은요, 지금이 이제 2012년 9월인데, 2012년 9월부터 수업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되었어요. 수업 형식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장에서 진행하는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1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강의실에는 컴퓨터가 앞에 없지만 이 옆 강의실에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실제로 가입도 진행을 하고 판매 상품까지 등록하는 어떤 그 모든 내용들을 이 강사와 또 보조 강사가 들어와서 진행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수업에서 이 필수 가이드 1 수업에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집에 가서 해보세요 라고 하는 데서 그쳤다면은 이제부터는 9월 달부터 새롭게 바뀐 형식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이 부분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진행할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2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 상품을 등록을 해봤잖아요. 그쵸? 자, 판매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해야 되는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 부분까지 학습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베이 판매의 어떤 대부분을 알게 되시는 건데,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시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초보셀러라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초보셀러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이베이 비즈니스 설명회에서 들었던 그러한 가능성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까지 정리해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과목이 기초 과정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수업은 기초 과정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초 과정을 다 수강을 하신 다음에는요, 실전 과정이라는 수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 수업도 전부 수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베이와 페이팔 디스퓨트라는 수업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기초 과정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전부 다 습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판매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문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저희가 상품을 보냈는데 도착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실수를 해서 잘못 보냈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때, 자, 이런 문제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이 이베이와 페이팔 디스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배로와 중복 리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업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이베이를 하면서 이베이에서 추구하는 어떤 정책들, 그리고 이베이에서 적용하는 어떤 규칙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배로라고 하는 건데요, 배로는 Verified Rights Owner의 약자고, 쉽게 얘기하면은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다른 회사의 권리를 저희가 침해할 수 없게끔, 침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침해할 수 없게끔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뜻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상품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판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품을 동의를 받지 않고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타인의 또는 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저희가 제재를 받게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모르는 와중에 저희가 실수로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봤자 전혀 그런 부분들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베이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저희도 모르는 와중에 흔히 하기 쉬운 어떤 그런 실수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어기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사항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수업이 바로 배로와 중복 리스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저희가 고정 가격으로 상품을 올릴 때 동일한 상품을 한 번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개, 3개 이렇게 중복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상품은 한 번밖에 올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저희가 만약에 하나의 상품을 여러 번 올릴 수 있으면은 누구나 여러 개 올려서 도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중복 리스팅이라는 것도 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배로와 중복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베이를 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될 정책이나 룰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셀링 툴 활용 노하우 또는 셀링 툴을 활용한 이베이 리스팅이라는 과목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이베이 판매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마무리를 지어 볼 텐데 이 모든 판매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이베이를 통해서 활동을 하시면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어떤 계속적인 업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효율성입니다. 저희가 같은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무의 어떤 효율을 많이 높여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모든 판매 과정에서 도구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베이에서는 이 판매 과정마다 저희가 시간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툴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은 업무를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가장 이런 효율성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베이 상품 등록, 즉 리스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상품 등록 방법을 통해서는 한 번에 한 개밖에 상품을 등록을 하지 못하는데 한 번에 다량의 상품을 동시에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수업이 바로 셀링 툴 활용 노하우 또는 셀링 툴을 활용한 이베이 리스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과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순서대로 들어주셔야 되지만 실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순서 상관없이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주제별 특강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 특강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매달 이 어떤 그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단과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어떤 수업입니다. 그래서 테라픽 활용한 판매 전략, 90일 만에 파워 NTR 셀러 되기, 이베이 실전 영어, 이베이 CS, 이베이 해외 온라인 마케팅, 중급 셀러를 위한 판매 활성화 방안, 이베이 경매 파헤치기 등등 많은 수업들이 특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또는 내가 저거는 들어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수업은요, 부담 없이 신청하셔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베이 유니버시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베이 교육 수강 절차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수업은 이베이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2라고 하는 수업이고요. 수업을 진행할 저는 인큐베이 교육사업팀 소속 배우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2005년부터 이베이 판매를 했던 셀러고요. 지금도 판매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인큐베이 교육사업팀에 소속이 되어서 강의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강의하는 분야는 이 이베이 기초 과정과 그리고 이제 정책, 이베이 정책 관련한 수업들을 전문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매를 진행하시는 일반 셀러분들도 많이 만나 뵙곤 하지만 주로 제가 교육을 하는 어떤 대상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어떤 개인 셀러 차원의 노하우를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집중 컨설팅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일반 셀러분들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자, 이베이 상품 등록 후 운영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1 수업에서 저희가 판매 상품 등록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판매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저희가 해야 되는 내용들,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이 판매되고 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베이 판매 활동의 흐름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어떤 판매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시면서 초보셀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또 몇 가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피드백 100점 만들기. 자, 저희가 초보셀러라고 하는 거는 사실 피드백 점수가 매우 낮고 이베이 내에서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갖고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사실 100점 정도 되면은 구매자가 보기에 저 셀러가 이베이에서의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만한 셀러구나라는 어떤 최소한의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100점이라는 점수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달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요령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러 대시보드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판매를 그냥 막 진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판매를 잘 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셀러 대시보드라고 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방법, 또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계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초보셀러 필수 가이드 1 수업에서 여러분들 판매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죠? 들으셨죠? 지금 2012년 9월 기준으로 현재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개수는 초보셀러 기준으로 10개 그리고 $500까지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수치 가지고는 판매할 수 있는 개수가 너무 적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목표하신 바와 사실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링 리밋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셀링 리밋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왜 생겼고 또 저희가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구성이 될 거고, 자, 저희가 제일 먼저 해볼 거는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상품을 등록할 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부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3분 기억나시네요. 네. 자, 저희가 뭐 SYI를 가지고 상품을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터보 리스터라는 툴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으로 상품을 등록하든지 간에 저희가 이렇게 7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세요. 이 7가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상품을 등록을 해야지만 실수가 적어지고 보다 더 빨리 효율적으로 상품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눈으로 보기로만 해서는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상품을 등록을 할 때 필요한 7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카테고리와 제목. 예, 저희가 상품을 등록할 때 먼저 카테고리와 제목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만약에 책을 등록을 할 건데 이거를 북스라는 카테고리에 등록을 해야지 다른 어떤 의류 카테고리에 등록을 하면은 구매자가 찾을 수도 없고 이베이의 어떤 룰에도 위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속할 수 있는 정확한 카테고리를 찾아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적어줘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겠지만 이베이에서 제목을 쓰는 방법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상품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심으로 나열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중복되는 어떤 키워드는 중복으로 써주실 필요가 없으며,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하나 쓰고 한 칸 띄고 하나 쓰고 한 칸 띄고 하나 쓰고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는데 중간에 뭐 쉼표나 아니면 이모티콘 같은 거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주시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써주시면은 눈에 가장 잘 들어온다. 그리고 내가 이 상품의 제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요, 이베이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 셀러가 쓰고 있는 단어를 참고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이템의 어떤 컨디션에 대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상세 정보, 아이템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상품의 상세 정보에 대해서도 특히 의류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들어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재해야 될 경우에는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품 대표 사진. 예, 저희가 이베이에서 검색을 하면은 상품 사진들이 목록에 하나씩 조그맣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하나씩 저희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라는 거는 초보셀러 필수가이드 1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상품 사진의 어떤 사이즈가 큰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변의 길이가 최소 500픽셀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변의 어떤 배경은 흰색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데코레이션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두게 되면은 일부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들까지 같이 판매하는 줄 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초점이 나간다든지 플래시를 잘못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들 왜곡되지 않게끔, 실제의 모습이 왜곡되지 않게끔 상품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면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품의 어떤 사진에 테두리를 두른다든지 아니면은 상품 사진에다가 글자,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는 내년 3월쯤부터 금지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올해 9월부터 2012년 9월부터 이 픽처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금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상품 등록하실 때 그런 부분 어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판매 방식과 가격. 자, 이베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경매와 고정 가격입니다. 저희가 경매로 판매를 할 것인지 고정 가격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 경매로 판매를 할 거면은 시작 가격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 그리고 판매하는 기간은 며칠로 잡을 것인지. 수량은 경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계이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이 없어요. 고정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자 하면은 고정 가격의 어떤 판매 가격을 얼마로 잡을 것인지, 오퍼를 받을 건지 말 것인지, 고정 가격은 수량을 여러 개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량을 몇 개로 잡을 것인지, 판매 기간은 며칠로 잡을 것인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바로 판매 방식과 가격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결제 방법. 자, 저희가 이베이에서 판매를 할 때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죠? 페이팔입니다. 저희 페이팔 주소가 올바르게 나와 있는지만 확인해 주면은 끝입니다. 이 부분은. 자, 다섯 번째는요. 배송수단과 배송비. 자, 저희가 배송은 보통 우체국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배송할 수 있는 수단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우편, 영어로는 이코노미 쇼핑. 두 번째는 등기 우편, 영어로는 스탠다드 쇼핑. 세 번째는 특급 배송, 영어로는 엑스퍼다이트 쇼핑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배송 수단은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린 순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뒤로 갈수록 더 비싸고 뒤로 갈수록 더 안전하고 뒤로 갈수록 더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배송비는 사실 구매자 부담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배송비를 제로로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무료 배송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송 비용은 상품 가격에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배송비는 구매자 부담인데, 이런 어떤 배송 수단을 저희가 명시를 해주고 구매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배송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배송 수단과 배송비입니다.
그래서 우편 요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실제 들어가는 요금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무게를 미리 책정을 해 보신 다음에 이거에 해당되는 요금을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그거를 달러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각각의 배송수단과 배송비를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핸들링 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발송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결제를 받고 나서 우체국에 가서 발송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저희가 TR 셀러를 달기 위해서는 이 발송 기간, 즉 핸들링 타임 내에 트래킹 넘버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TR 셀러로서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수수료 할인인데 그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핸들링 타임이 하루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사업을 크게 진행하시면은 당연히 재고를 보유하고 하실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핸들링 타임을 원데이로 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뭐 이틀이나 3일 정도다라고 하시면은 실제 소요되는 어떤 발송 준비 기간 핸들링 타임으로 잡아주시고 그 기간 내에 배송하시고 트래킹 넘버를 입력을 하면요 저희가 탑레이티드 셀러를 달 수가 있어요. 물론 수수료 할인 부분은 받을 수가 없겠지만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핸들링 타임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는 반품 정책. 자, 저희가 이베이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다 보면요 반품을 요구하는 구매자들을 언젠가는 한 번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반품 정책에서 반품을 안 받는다라고 만약에 명시를 해놨다고 할지라도 보통 구매자가 반품 요구하면 그냥 받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베이에서 권장하는 이 반품 정책의 조건은 뭐냐면요 지금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반품을 하기 위한 컨택, 이 유효한 기간을 14일로 잡고요. 그리고 반품을 했을 때 셀러는 뭐 환불을 해주거나 아니면 교환을 해주는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반품에 소요되는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라는 어떤 조건을 기본값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을 등록할 때 반품 정책을 선택할 때는 그냥 그 기본값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는 상품 설명글. 자, 상품 설명글은 보통 3단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윗단에는 브랜드 스토리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 상품을 판매하는 어떤 판매자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가 전문 판매자임을 강조를 하고 또 구매자로 하여금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셀러구나 라는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에 들어가는 부분은요 상품에 대한 스펙을 저희가 기재를 해줘야 되고 추가되는 사진을 링크를 통해서 걸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어떤 설명을 보다 자세하게 해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단에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저희가 판매자로서 갖게 되는 판매 정책이에요. 그래서 결제는 뭘로 받고 배송 수단은 저희가 어떤 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반품 정책은 어떻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되고 커스터머 서비스는 어떻게 된다라는 어떤 판매자로서 갖고 있는 그 총괄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서 상품 설명글은 3단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요소를 넣어서 상품을 등록을 하는 과정들을 여러분께서 가장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매출이 많이 나는 것을 원하실 텐데 매출이 많이 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상품 등록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품 등록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뒤에 어떤 절차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집에 있는 상품들도 한번 중고품으로 올려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테스트 삼아서 상품을 일부만 소싱해서 올려봐도 좋고 나중에 전문적으로 제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 판매자로서 컨셉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은 그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판매를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 내용이 바로 상품을 열심히 꾸준히 많이 등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7가지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상품 등록을 꾸준히 해 주시고요. 자, 상품 등록을 하고 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운영관리 부분이 이렇게 크게 2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상품을 올려놓고 나면요, 물론 올려놓자마자 갑자기 뚝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판매가 되기 전에 구매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돼요. 그 질문은 상품 자체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판매를 하면서 뭐 묶음 배송이랄지 아니면 뭐 배송 수단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상품을 구매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바이어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반드시 거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품을 딱 올리고 나면요, 등록하고 나서 끝이 아니고요, 판매 상품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오타가 있다, 아니면은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상품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등록한 상품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줘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 수정이 들어가줘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잘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 상품이 단종이 됐어요. 혹은 품절이 돼서 저희가 더 이상 재고를 구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종료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경매로 판매를 진행할 경우에 간혹 구매자가 저희에게 입찰 취소를 요청을 하거나, 또는 판매자인 제가 봤을 때 이 구매자는 저희가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특히 경매 상품일 경우에 거기에 들어온 입찰을 저희가 임의로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만나게 되는 악성 바이어들, 흔히 얘기하는 진상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블락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어를 블락해야 되는 어떤 내용도 판매 상품 관리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커뮤니케이션과 판매 상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베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물어보는 질문들이 사실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자, 상품을 언제 보냈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지불을 했는데 트래킹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상품을 2개 정도 사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를 묶음 배송으로 한 패키지에 넣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자, 제가 3개 정도 사려고 했는데 혹시 조금 깎아줄 수 있나요? 자, 이런 상품, 이런 문의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보통 많이 산다 그러면 깎아주거든요. 깎아주고 나서 그 사람이 구매를 하고 나서 이름을 보면 꼭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애누리에 대한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2개 사면서 깎아달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셀러로서 임의대로 저희가 재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뭐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광고로 많이 봤던 뭐 DHL로 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송수단은 뭘로 오는 겁니까? 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자체에 대한 질문, 뭐 규격이나 무게 또는 사용법 같은 것들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상으로 봤을 때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고 나서 오는 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품 구매하고 나서 오는 거는 뭐 언제쯤 도착할까요? 아직 못 받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겠고요. 잘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거래하고 싶네요. 이런 문의들도 많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유형들, 커뮤니케이션의 유형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요, 패턴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베이 관련 서적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요, 이런 상황별 CS 예문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는 방법, 즉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이베이에 접속을 해서 마이 이베이를 누르고 났을 때 이렇게 탭이 4가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이 메시지 탭을 클릭을 하면요,
자,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보낸 사람 아이디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낸 날짜가 나와 있고 여기에 보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조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께서 흔히 사용하시는 이메일 계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인덱스가 있고요. 여기는 보낸 편지함과 똑같은 내용들, 요거는 휴지통,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폴더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매자가 보낸 메시지를 저희가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리스폰드 버튼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응답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답변을 적어 주시고 그리고 위쪽에 나와 있는 샌드 버튼, 보내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이베이 내에서의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사실 이거를 보내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에 말을 쓰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죠? 대부분 영어로 다 질문을 하고 저희가 또 영어로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이베이를 하면서 쓰는 말들은 사실 패턴이 정해져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정해져 있는 말들, 정해져 있는 대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어떤 뜻과 또 해석은 가능하셔야 돼요. 이베이는 이 플랫폼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영어 공부는 하셔야 되고 나는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는 번역기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번역기가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어순도 많이 맞춰주고 뜻도 좀 잘 파악할 수 있게끔 잘 구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 보게 되면요. 특히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바이어들이 영어를 쓰지 않고 자기네 국가말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거기다가 제가 영어로 다시 써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기에다가 프랑스어를 영어로 바꿔주게끔 돌려보면요. 영어로 된 거는 저희가 그래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답장을 써주시고 조금 센스가 있다면은 그 답장을 제가 영어로 만든 다음에 번역기 통해서 프랑스어로 돌려서 구매자에게 주면은 구매자가 봤을 때 물론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말도 안 되는 어순으로 저희가 보낸 거겠지만 어떤 판매자의 뭐 프렌들리한 측면이나 아니면 성의를 조금은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CS 업무도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뭐 두세 번씩은 확인을 해서 매일 뭐 20-30개 정도를 답장을 쳐내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CS 업무에서도 저희가 효율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어떤 상품일 경우에는 구매자들이 계속 중복되는 질문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판매했던 상품이 뭐였냐면은 이 무한 리필 잉크라는 거였습니다. 프린터에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잉크를 리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였는데 질문들이 정말 끊임이 없었대요. 근데 그 질문들의 99%가 뭐냐면은 내 프린터 기종이 이건데 쓸 수 있니? 요거에 대한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해주니까 사실 일도 많아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자, 이런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메시지를 답변을 하실 때 아까 그냥 답장을 눌러주시고 답장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샌드 버튼을 눌렀는데요. 자, 샌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Post this question and answer on my listing so all buyer can see i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죠. 제가 구매자와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제 상품 페이지에 포스팅 해가지고 모든 구매자가 이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체크하신 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구매자가 상품에 대해서 질문할 때 누르는 버튼이 바로 이 Ask a Question이거든요. 이 위에 저희가 주고받은 질문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구매자가 질문을 하려다가 이거 내가 물어보려던 거였는데 여기 있네, 답이 있네. 이걸 보고 나서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메시지를 한번 덜 쳐줘도 되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판매 상품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정을 할 때요,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 가격일 경우 한 개라도 팔리면 제목은 수정 안 됨. 고정 가격일 경우 한 개라도 팔리면 제목은 수정 안 됨. 물론 이건 2012년 9월 기준입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에 나온 업데이트를 미리 봤더니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하게끔 바꾼다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촬영된 강의를 보실 때는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네,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일 경우 입찰이 있으면 아무것도 수정 안 됨. 경매일 경우 입찰이 있으면 아무것도 수정 안 됨. 자, 말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것들은 대부분 다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 사진 바꿀 수 있고요. 상품 설명글 바꿀 수 있고 판매 가격 바꿀 수 있어요. 판매 방식과 판매 기간은 못 바꿉니다. 그 다음에 페이팔 계좌 바꿀 수 있고요. 배송수단 배송비 바꿀 수 있고요. 반품 정책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바꿀 수가 없고요. 자,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마이 이베이를 눌러서 들어간 이 화면에서 액티비티 탭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인 액티브 탭이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1392개 판매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판매 중인 상품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 목록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수정할 상품을 선택을 하는데 이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위쪽에 보면은 에디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에디트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처음 SYI 방법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실 때 나왔던 편집창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꿔줄 부분을 바꿔주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요, 저희가 상품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 상품, 제가 판매하는 상품을 클릭을 딱 해보면요, 이렇게 화면 위쪽에 세 가지 어떤 옵션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Revise Your Item을 클릭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상품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상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 상품 수정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품 종료예요. 저희가 상품을 잘 팔고 있었어요. 잘 팔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상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뭐 단종이 됐다든지 품절이 됐다든지 해서 제가 지금 리스팅은 걸어놨는데 더 이상 어떤 재고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판매를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베이에서는요, 판매하는 상품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어요. 무조건 액티브하게 놔두거나 아니면 판매 종료를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판매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 목록 마찬가지로 액티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목록을 쭉 보신 다음에 이 중에서 제가 종료하고자 하는 상품의 앞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엔드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다음 화면에서 정말 종료할 겁니까? 메시지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엔드 리스팅을 눌러주시면요, 상품이 판매가 종료가 되고 언솔드 메뉴로 빠지게 됩니다. 한번 판매가 종료된 걸 다시 리리스트 하게 되면요, 이전에 판매했던 기록들이나 그런 내역들은 다 리셋이 됩니다. 다 사라져요. 한번 내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판매가 정말 불가능할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품 한번 보시면요, 제가 지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경매로 판매를 하고 있고 현재 7번 입찰이 들어왔고 가격은 23불 1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은 3일 22시간이 남아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봤을 때 사실 비싸게 끝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누가 얼마나 입찰을 했나라고 이 입찰 내역을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만약에 이런 경우다라고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1등 하고 있는 비더가 피드백 점수가 2점밖에 안 됩니다. 피드백 점수가 낮은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결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이거를 빨리 팔아야 되는데 피드백 2점짜리는 사실 결제를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얘한테 팔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제가 만약에 중국에다가 판매를 하는데 중국에 너무 배송 사고가 많아가지고 중국에는 더 이상 판매를 하고 싶지가 않다. 그런데 지금 1등 하고 있는 이 비더의 로케이션을 보니까 중국이더라. 아, 얘가 만약에 낙찰받으면은 나는 또 중국에 보내야 되는데 또 분실되면 어떡하지? 좀 꺼림직한데. 이럴 경우에는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에 한해서 셀러가 임의로 이 구매자의 입찰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구매자한테 메일이 와요. 내가 당신 상품 어떤 거에 입찰을 했는데 내 입찰 좀 취소해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메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제가 쓸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보통 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가격은 100불 50센트였는데 급하게 빨리 치다 보니까 1005불로 찍는 경우가 있어요. 점을 잘못 찍어서. 그럼 그럴 경우에 구매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는 없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데 구매자 스스로 내가 입찰을 한 다음에 내가 이걸 스스로 취소해버리게 되면요, 비드 리트랙션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카운팅이 돼요. 그리고 이 카운팅이 쌓이게 되면은요, 아마 입찰에 제한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매라는 거는 사실 특성상 누가 얼마까지 썼는지를 몰라야지 더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얼마까지 썼는지 확인만 하고 빼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요, 가격에 대해서 어떤 조작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입찰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입찰을 취소해야 될 경우에는요, 이 아래 보시면은 캔슬 비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런 링크가 나올 겁니다. 캔슬링 비즈라고 해서 첫 번째 보시면은 캔슬링 비즈 플레이스드 온 유어 리스팅 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자, 요걸 눌러보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템 넘버, 두 번째는 취소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아이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소하는 사유. 요렇게 세 가지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템 넘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매하는 상품 페이지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취소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아이디는 요거를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취소하는 사유. 제가 중국에 몇 번 발송을 해봤는데 자꾸 분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이어가 중국인데 만약 이 입찰자에게 판매를 하면은 혹시나 또 분실이 될 게 나는 염려스러워서 못 팔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저희의 판매 정책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시거나, 구매자가 요청했을 경우에는 구매자의 요청에 의해서 취소를 합니다 라고 영어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캔슬 비드를 눌러주시면은 그 입찰이 취소가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약에 중국 입찰자를 취소를 해놨어요. 근데 이 입찰자가 자기가 취소 당한 줄도 모르고, 난 이거 입찰한 걸로 기억하는데 입찰이 안 됐나? 다시 해야지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카페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진상 바이어 아이디 공개, 누구 내가 이 바이어와 거래를 했었는데 뭐 며칠 지나서 못 받았다 그래서 뭘 빼갔다, 뭐 상품을 어떻게 해줬는데 뭐 진상을 부린다, 되게 뭐 악의적이다, 이래서 거래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신의 경험과 그 사람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아이디는 저희가 알아뒀다가 같이 블록을 해놓으면 좋아요. 어쨌든 이런 아이디 같은 경우 블록할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희가 아까 이 입찰 취소할 때 보시면 이 캔슬링 비드를 눌러서, 자, 이 링크를 찾아서 갔었는데요. 이 링크 바로
위에 보시면요. 방금 찾았던 링크는 요거고요. 요 링크 바로 위에 보시면요. 블락킹 비더스 앤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블락 비더스와 바이어스 from your listings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블락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아이디를 쓸 수 있는 빈 공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빈 공간을 쉽게 데스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이름을 적으면은 저랑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경매에도 입찰을 못하고 제 고정가격 상품도 구매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주시고 서브밋을 눌러주시면은 네, 제가 여기에 적은 아이디들은 전부 다 블락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이디를 5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블락비더 이 스크롤이 엄청납니다. 밑으로 쭉 내릴 수가 있어요. 한 300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는 저와 진짜 나쁜 인연이 있었던 그런 바이어들도 있고요. 저도 카페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심하다. 나도 혹시 당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블락해 놔야겠다 라고 해서 블락한 사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베이 판매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바이어를 블락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열심히 리스팅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중급셀러가 되셨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의 한계를 느껴서 어떤 중급셀러를 위한 교육을 들어보면요.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리스팅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리스팅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상품을 다양하게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상품을 다양하게 구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장 조사와 또 아이템 개발도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품 등록을 가장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상품을 등록한 다음에 해야 되는 판매 후 운영 관리가 크게 두 분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구매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 상품 관리. 저희가 상품을 올렸는데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방금 이 수업에서 알려드린 내용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일 경우에는 빨리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경매로 판매를 하면서 입찰을 취소해야 될 경우에, 또는 구매자가 입찰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판매를 하면서 악성 구매자들을 만나는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어 블락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통틀어서 판매 상품 관리 차원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